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백기투항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죠.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철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왜 그러면 철회를 했을까? 일단 여러분들의 힘,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에 깜짝 놀랐던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저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저 인간들과 한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냐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우원식이 정신을 차렸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이렇게 철회를 곧바로 하고 반성하는 정치인들은 우리를 또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요인의 우원식은 빠르게 이렇게 철회를 했냐? 첫 번째,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셌다. 두 번째,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뭐죠?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편에서는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 윤석열 탄핵되고 나름 자기가 공이 있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헌법재판관은 임명 안 하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또 이런 그 월권행위를 하니까 우원식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이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지명을 철회할 정도로 공격을 받았죠. 공격이 아니라 제대로 항의를 받았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김부겸까지 간 거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김부겸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김부겸이는 대표적인 개헌론자예요. 김부겸이까지 여러분들이 날린 겁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우원식이가 개헌 뛰었다가 난리가 나고 거의 우원식 반 죽여놨더니 개헌론자 김부겸이 대선 출마를 여러분들 안 하기로 결정했다. 왜? 김부겸이가 나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개헌을 해서 사회 대개혁을 하자 이거밖에 없잖아. 그냥 김부겸이가 못 나온 게 아니라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자기가 개헌 얘기 꺼냈다가는 그냥 뒤지게 만들 거 뻔하니까 못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국은 광장의 목소리가 여의도를 이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원식 비판할 때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여러분들. 왜 여의도에 몇몇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니들이 개헌을 하냐? 개헌은 광장의 주도로 해야 된다. 6.2 때도 6.6월 항쟁도 그랬고 제가 그거에 가장 열받았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마 제 말을 할 때 가장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개헌을 니네 맘대로 하냐 모여서. 그것도 적폐 세력들, 내란 세력들과 모여갖고 머리를 맞다고 개헌을 한다? 아니다. 개헌은 광장이 요구할 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좀 짚어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한덕수 얘기부터 할까요?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까요? 예. 한덕수가 어디 갔냐 한덕수. 한덕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 출마 그 다음에 저런 거 얘기할게요. 지금 한덕수가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오늘 낮방송에서 제가 분석을 하자마자 이제 전체 언론사에서들 제가 분석한 거를 좀 받아 쓰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 한덕수가 급하게 이완규와 함상훈이를 임명한 이유는 첫 번째, 내란 위헌정당 심판에서 해체될 위기에 있는 국힘당의 푸시가 있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이번에 대통령목 2명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훌륭하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되면 헌재는 6대3으로 바뀝니다. 그쵸? 헌재는 6대3으로 구도가 바뀌어요. 진보 6, 그 다음에 보수 3 정도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2명을 임명하면 5대4가 돼요. 지금 누가 봐도 대선 끝난 다음에 가장 화두는 여러분들이나 나랑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국힘당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거 가만둘 거예요?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국힘당 해산을 해야지 내란 종식이고 그 관계자들 전부 구속시키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정권 교체, 국민의힘 해산. 국민의힘 해산이 누가 봐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지금 모든 게 5가지가 다 위법이고 헌법 파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석기 내란 음모 예비 음모 사건으로도 정당이 해산됐고 그때 헌재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이석기 같은 내란 예비 음모를 꾸몄던 자를 정당이 출당시키지 않은 것, 제명하지 않은 거를 굉장히 해산 사유로 꼽았거든요. 지금 국힘당은 윤석열 제명은커녕 윤석열 안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정당 심판에서는 정당이 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쟤네들이 알박기식으로 헌재를 어떻게 되든지 편향되게 이념에 편향되게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낮에 말씀드렸지만 헌법 84조. 헌법 84조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게 거의 99%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대장동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 당선 후에는 재판이 중지되거나 형사사건은 수습돼야 된다라는 게 원론적이고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고 싶어하는 반대 측에서는 이미 대통령 전에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헌재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재에 넘어가는 이재명 대표의 결국은 이 헌법 84조 사건 이것 때문에 국힘당이나 윤석열이나 이건 저는 국힘당의 푸시라고 생각해요. 이완규 같은 애들은 윤석열이 지명을 해준 거고 이완규 한덕수가 임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요 2가지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거는 지네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민의힘 정당 해산안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재명 흔들기. 요 2개를 염두에 둔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가 자꾸 임명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막을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여러분들 헌법 소원이라고 있어요. 그 헌법 소원이 뭐냐면 결국은 이 법 기술자들이 헌법에 그러니까 빈틈을 노리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헌법 소원인데 결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당사자 성격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그러니까 한덕수가 임명한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별게 다 있어요.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쟤네들은 절대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헌재가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 박헌철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 후임을 황교안이가 임명을 안 했어요. 그 황교안이가 임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이미 헌재에서 국회에서 문의를 했더니 임명 못 한다고 이미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미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한 적이 있어요. 헌재에서 이미,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이미 과거에 헌재에서 답변을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헌재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재판관님이 여러분들 왜 가처분을 거냐면요. 가처분은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보다 빨리 헌재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가처분 사건을 다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라고 국회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 헌재에다가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헌재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기 때문에 헌재도 이런 기록은 다 남아 있거든요. 헌재에서도 이런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어요. 이미 헌재에서도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황교안이가 그냥 임명을 안 했겠습니까? 헌재에서도 안 된다는 국회에게 비공식적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슬그머니 모르는 척하면서 임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김정한 변호사나 시민단체나 헌재를 상대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재판관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자체가 그 위헌이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소원을 접수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 권한대행 분명히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봐도 얼마 전까지는 자기는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이나 조한찬 재판관 3명 다 임명 안 했었잖아. 저는 아무 그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내란에서만 빼주신다면, 그리고 저는 법카랑 그 관용차만 있으면 그냥 조용히 살다가 저를 그냥 놔주십시오. 그냥 하면서, 그쵸 여러분들? 한덕수가 이미 지 입으로 자기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가 이렇게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위헌인 격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헌재로 넘어가는데, 다행히 헌재에 문영배 재판관님 계시고 이민선 재판관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소원이 아마, 그리고 가처분 신청,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누구죠? 이완규, 그 다음에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가처분, 즉 중지시켜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헌법소원이에요. 위헌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헌이 가장, 이게 판결이 받으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덕수는 임명할 자격이 없잖아. 임명할 자격이 없는 대통령 몫인데 권한대행이 무슨 대통령 몫을 행사해. 이거는 위헌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이미 헌재에서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권 해석을 했다. 이거를 좀 짧게 줄이면 의무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심하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막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 법사위에서 오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법이 법사위를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효력은 없어요. 그냥 압박 장치죠. 왜 그러냐면 법사위 통과돼봤자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하면 땡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덕수 얘는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평생 늘공을 하면서 기회주의자. 제가 여러분들 한덕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인간은 여러분들 사실상 민주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놈이에요. 제가 좀 참 마음이 아프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냈던 인간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뭐 기획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까지 시켜주면서 많은 어떤 그 승승장구를 하고, 근데 이놈은 어떤 놈이냐면요, 윤석열이가 국무총리로 지명하기 전까지 2022년도까지 어디 있었냐면 김앤장에 있었어요. 김앤장에서 초고액 보수를 쳐받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그 모피아, 모럴 해저드 그런 인간이에요. 정말 기회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인간을 사람으로 안 보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장례식장을 안 갑니다. 이 새끼 진짜 인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은공을 받았던 놈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할 때 장례식장을 안 갑니다. 왜 안 갔냐? 이명박 정부여서. 그러니까 폐륜이에요. 이건 인륜을 거스르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처음에 어떤 인간이냐면 보수 정부, 즉 김영삼 정부까지는 예전부터 박정희 때부터 그 공무원 생활을 했던 놈이거든요. 얘가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자기 고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어디 출신이냐면 전북 전주 출신이에요. 근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니까 자기의 고향을 밝힙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호남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고향까지 숨기면서 출세 기회주의자였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명언을 남긴 적이 있죠.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한덕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어요.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지도자의 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진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놈이에요. 그러면 이런 한덕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탄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요, 뭐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탄핵되면 대선 관리 안 되나? 아닙니다. 한덕수 저는 당연히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상목 탄핵, 한덕수 탄핵, 이주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요즘 뭐 노영희 변호사 말에 의하면 이주호가 많이 바뀌었다. 이주호는 이번에 내란 그 국무회의도 참여하지 않고, 이주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자는 탄핵해야죠. 응? 빨리 탄핵해야지. 한덕수나, 왜 그러냐면 저는 한덕수, 최상목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오더를 받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지금 한덕수, 최상목을 동시 탄핵시켜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란 공범이잖아요. 근데 내란 공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주호가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주호는 누가 봐도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자기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유롭단 말이에요. 한덕수랑 최상목이가 이런 이유는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이거든요. 전 제발 재탄핵해갖고 역풍 분다는 새끼들 정신 좀 차려라. 맨날 그러니까 당하기만 하지 않냐. 어? 무슨 역풍이 부냐. 어? 그놈의 역풍 타령해갖고 내가 이 정치판에서도 역풍 맞은 적 진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말실수로 역풍 받은 적은 있어도 강하게 밀고 나갔을 때 역풍 맞은 거는 없다. 대선을 앞두고. 어? 그렇지 않아요? 대선 때 왜 말실수로 늘 뭐 노인비야, 뭐 여성비야, 장애인비야, 뭐 이런 말로 역풍 맞은 적은 있어도 민주당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풍 맞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응? 오히려 안에서 역풍 맞죠. 응? 제발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한덕수 이거 바로 했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12.3 계엄령 선포 딱 된 다음에 우리가 계엄령 해제시키고 그때 한덕수 날릴 때 모든 국무위원 다 날렸어야 된다. 그때 날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뭐 지나서 뭐 얘기 뭐 해봐야 아무 소용 없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어이씨 그러면 한덕수가 불법 지명한 이 지금 우리가 이완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함상훈이 누구냐? 와,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봤죠? 버스비 2,400원 횡령했다라고 얘기해서 버스기사 해고한 사람입니다. 이 함상훈이가 누군가 했어요. 뭔가 있으니까 한덕수가 국힘당이 지명을 윤석열이 했겠지 했더니 이 판사가 바로 얘예요. 이자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2017년 버스기사 이모 씨가 2,400원을 회사에 모르고 미납을 합니다. 회사 측이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7년간 이 버스 회사를 다니다가 2,400원 돈이 빈다고 해갖고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1심에서는 해고 무효소송에서 이겨요. 근데 2심 판사를 맡았던 함상훈이가 미납은 고의다 2,400원 그래갖고 17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해고하는데 날립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김경수 드루킹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서 드루킹 재판에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김경수 지사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킹크랩이 킹크랩 해물잔치 하다가 누가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2년 선고했었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불법 사찰 1심에서 징역 4년 나왔었는데 2심에서 함상훈이가 징역 1년으로 3년을 감형해줬던 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데 저기 하나 있어요. 이 인간이 또 뭘 했었냐, 예전에 여러분들 서울 2019년 3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울 교대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92명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성희롱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 낸 게 함상훈이에요. 원고들이 여학생들에게 동의 없이 신입생 소개 자료를 제작하고 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2017년 신입생 소개 자료로 외모 평가를 기재하지 않는 자장 행동이 있었고 이래갖고 이거를 그랬던 판사예요. 어쩐지 한덕수가 지명한 함상훈이가 누군가, 응?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얘기했던 2,400원
미납했다, 미납금으로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20년 직장을 잃었던 분이에요. 잃은 자들이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까? 완규보다 더하네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자고 뭐 이완규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최은순의 변호사, 윤석열의 변호사, 윤석열과의 어릴 때부터 친구, 윤석열은 구수, 그다음 이완규는 팔수. 그래서 친구예요. 아시겠죠? 윤석열은 구수, 이완규는 팔수. 둘이 합쳐서 17수. 그런 애들이에요. 성희롱 사건도 부당 판결했다라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탄핵에 민주당이 좀 지체 없이 탄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우리 초선분들이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탄핵하겠다.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란 수괴의 부역자들만 남은 거 아닙니까? 얘네들 같이 탄핵시켜야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저는 이 목소리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5일째 무단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파티까지 했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그 돈 요리사들 불러갖고 요리까지 해 처먹으면서 이 새끼 이거 빨리 방 빼야 돼요. 네가 뭐야? 윤석열 네가 뭔데? 대통령이야? 너 거기 왜 있어? 예전에 청와대 개방한다 그러면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 빨리 방 빼라고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호텔에서 잤어요. 이 새끼들 나쁜 새끼입니다. 윤석열이 뭔데? 네가 대통령이야? 너랑 나랑 똑같은 자연인이야. 네가 거기 왜 있어? 응? 나쁜 놈들이에요. 응? 이딴 것들을 둘러싸고 응? 공권력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무단 점거 왜 방 안 빼? 응? 말 같지도 않는 응? 증거인멸 됐으니까 나갔다고 했겠죠.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응? 마지막으로 용산 불 지르고 나갈라 그러나? 재수없다고? 그러고도 남을년이에요. 그녀는. 저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녀는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이 없으면 한덕수 반드시 이거 오늘 내일로 결정 내려야 돼요. 알겠죠? 오늘 내일로 저는 결정 내리고 민주당이 발빠르게 저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저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한덕수 여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가 정치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덕수는 왜 아무리 국힘당의 푸시가 있고 윤석열의 요구가 있어서 지가 임명을 하면 난리가 날 거를 알았는데 왜 한덕수는 임명을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혹시? 왜 한덕수는 아무리 국힘당의 요구가 있고 윤석열의 요구가 있어도 사실상 지가 버티면 버틸 수 있는데 왜 임명을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더니 저게 있어요. 한덕수는 탄핵을 유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가 여러분들 제가 보면 탄핵을 유도한 것 같아. 국힘당과 짜고. 그치, 출마하려고. 지금 현재 한덕수는 공무원 신분이고 현재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 탄핵당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탄핵당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덕수는 또 탄핵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별로 제가 보면 신빙성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가장 신빙성이 있어요.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서 빨리 임명을 해서 그게 더 신빙성이 있지. 이거는 왜 신빙성이 없냐면, 한덕수가 친윤에게 지원받아갖고 이번 대선을 나오게 되면 이번 대선은 다시 내란 대선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프레임상 한덕수가 나오는 순간 내란 세력 대 민주시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가 탄핵되고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는 순간 친윤계의 요구대로 나오지만 결국은 다시 또 내란 세력들의 준동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왜 국힘당 여기저기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나? 이거는 뭐냐면요, 후보가 없어서 그래요. 등신들이라서 그래요. 편하죠. 한덕수 외에 뭐 오세발이, 한동훈이, 홍준표, 김문수 다 합쳐도 이재명 당대표한테 안 되니까 지네들 지죠. 5%, 4%, 5%, 4% 이거 다 합쳐도 이재명 당대표 안 되니까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결국 뭐야? 후보가 없어서 그래요. 후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지금 뭐 탄핵당한 걸로 역공을 퍼부어서 현 정부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란프와 전화를 왜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까 생각을 했거든. 뭔가 이 시기에 얼마나 구걸을 했으면 도란프가 75일 만에 통화를 할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가 요청을 해서 한 거지. 도란프가 덕수 내랑 공범 저랑 통화 좀 해요, 미국이 요청해서 전화했을 것 같아? 제발 전화 한 통화만 좀 부탁드립니다. 막 문자 메시지 남기고 막 하트 눌러주고 도란프 콜백 전화 좀 해달라고 막 그때는 도란프가 너무 징징댄다고. 한국의 국무총리 지금 징징대니까 도란프가 돈 준비됐나요? 그러니까 도란프가 니들 방위비 올릴 거 준비됐어? 관세도 올릴 거 다 알고 있지? 얼마나 징징댔으면 도란프가 전화를 했겠냐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도란프는 도란프도 분석해. 그러면 도란프는 아무 실익이 없는 한덕수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1번 징징대서, 2번 빈집털이입니다. 이건 빈집털이.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빈집털이가 뭔지 아시죠? 결정권자가 없으니까 한덕수에게 전화하면 지금 뭐든지 거부도 하지 못하고 네네네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저글링 뽑아갖고 저글링으로 막 뛰어갖고 빈집을 턴 거예요. 응? 빈집을 털어서 어떤 요구를 해도 저는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하러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도란프가 한덕수랑 통화를 해주겠냐고. 그냥 한덕수가 도란프가 이런 얘기하잖아. 그냥 원스톱. 그냥 원스톱으로 관세도 올리고 방위비도 올리고 그냥 한덕수한테 전화해갖고 그냥 다 얘기한 거야. 원스톱 쇼핑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방위비 막교환에선 선근 한덕수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결국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전화 건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려고 한 것이다. 왜 그러면 민주정부 이재명 당대표의 정통성 있는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도 감안해야 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빈집 털기 적기이기 때문에 힘없고 무능력한 한덕수에게 빈집 털이를 한 것이다. 맨날 우리나라 어떤 이런 바지들은 할 수 있는 게 한미동맹 재확인 그거밖에 없어요.
제 말 맞죠? 이거 빈집털이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얼마나 징징대고 얼마나 물밑에서 잘해주겠다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얘기 좀 할게요. 맨 마지막에 이재명 당대표 대선 얘기 좀 하고, 지금은 이제 국힘당이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광역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저런 게 있어요. 저희 기자들이 볼 때,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볼 때는 뭘 많이 보냐면요, 진짜 출마하냐 안 하냐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공갈포들도 많거든요. 출마한다 하다가 대선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 출마가 확정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사무실을 얻어요. 사무실을 얻냐 안 얻냐. 사무실을 얻으면 이 사람이, 이런 정치인 새끼들 여러분들 자기 돈 안 쓰거든요. 사무실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 돈을 쓴 거거든요. 자기 돈을 썼다라는 것은 출마를 굳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선 캠프 사무실을 어디에다 얻었냐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인가? 오세훈 한동훈인가? 홍준표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국회 여의도 가시면요, 대합빌딩이라고 있어요. 대합빌딩. 대합빌딩은 뭐 이명박, 뭐 박근혜 뭐 이런 몇몇이 당선됐던 지역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용산에 얻었어요. 용산은 뭐 김대중 대통령인가? 그때 어떤 그 사무실로 썼던 빌딩이다라고 그 뭐 풍수지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 출마 관전 포인트는 뭘 보면 재밌냐면요,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하는가. 어디서 출마 선언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가장 제가 보니까 웃긴 놈들이 몇몇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가 4번째 지금 대선 도전을 하는데, 얘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한대요.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저런 의미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12척의 배로 그 일본 함대를 격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내에서 기반이 없고 불리하지만, 당내의 어떤 이 불리함을 이기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라는 의미로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내가 보니까 김동연이는 어디서 하나, 봤더니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대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천공항하면 경제대통령, 해외에 비즈니스를 하러 다니면서 오로지 침몰하는 민생경제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국회 계단에서 하잖아요. 한동훈이가 대선 출마를 국회 계단에서 하는 것은, 이번 탄핵에서 자기는 이 계엄령을 막는데 국회가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국회 계단에서 계엄군이 침투했던 계단에서 유일하게 국힘당 안에서는 탄핵 반대를 했고 계엄령 해제에 협조를 했던 한동훈이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 계엄 해제 주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면 어디서 하냐? 국회 소통관, 국민과의 소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민과의 소통을, 윤석열 하면 불통,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은 국회 소통관이라는 기자들 거기 있잖아요. 예전엔 정론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근데 한동훈 씨 제가 좀 잘못 정한 것 같아서 하나 제가 대선 출마 선언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님도 내일 하시거든요. 근데 좀 제안해 드릴게요. 스타벅스에서 해야 돼. 스타벅스. 한동훈이도 맨날 뭐 스타벅스 커피 들고 도서관에서 이러고 있던데, 한동훈이는 스타벅스에서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대선 출마 선언. 커피 한 잔에 여유 뭐 이지랄 떨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이철우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뭔 말이야?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뭐죠? 나는 이철우 아무 관심도 없지만 갑자기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이 미친 새끼 미쳤나 했어요. 새로운 박정희가 될 것이다. 미쳤나? 미쳤구나. 이건 뭐냐면요, 새로운 박정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들이잖아요. 광역 단체장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대선 출마하는 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철우가 새로운 박정희가 될 것이다 라고 떠드는 거는요, 경북도지사 알박기 하는 겁니다. 나는 딴 데 갈 마음이 없다. 죽을 때까지 경북도지사 시켜달라. 경북도지사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새로운 박정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알박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역단체장들 대부분이 대선 출마하는 거 보면요, 뭐 이장, 개장우 하면 아직도 그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가를 왜 거기서 삽니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죠. 어디서 삽니까? 그 누구지? 그 무식한 아줌마 그 이름 뭐였지? 내가 그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그 아줌마 이름 뭐야? 이은재.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독점 계약을 합니까? 그랬더니 조희영 교육감이거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지 어디서 왜 단독 입찰을 합니까? 아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건데 그때 걔랑 환상의 콤비가 개장우야 이장우야. 걔란 근데 이 광역단체들 지금 뭐 누구죠? 걔 누구야? 하여튼 관심 없는, 하여튼 지자체장들 출마하는 거는 그냥 체급 올려서 내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또 여러분들 난리 났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방송에서 개싸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세발이는 13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대요. 안철수랑 같은 빌딩에서 지금 뭐 한데, 맨하탄 21이라고 어디에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쭉 가다 보면 KFC 극동 빌딩 있고 좀 쭉 가다 보면 쫙 그다 맨하탄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철수랑 같이 사무실 차리면 대선 또 도전해야 된다. 늘 얘기하지만 하여튼 거기에다가 해서 지금 오세훈이는 서울시 뭐 참모들도 다 주변 참모들도 사퇴를 하고 그렇다라고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김문수가 드디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박수. 김문수가 국힘당에 입당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권영세가 김문수 입당을 하니까 귀한 결단을 하셨다. 권난동은 영광입니다. 친윤 지도부 김문수 입당의 반색. 그러면서 김문수 여러분들 입당하자마자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친북, 친중, 반기업, 제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관등성면 누구세요? 제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관등성면 말하세요. 김문수, 친북, 친중, 반기업 세력과 싸우겠다. 윤석열 복제판이에요. 응? 윤석열 복제판이에요. 그냥 친북, 친중, 반기업 세력과 싸우겠다. 나와라, 땡큐다. 그렇죠? 그랬더니 김문수 나오니까 홍준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김문수는 탈라반입니다. 탈라반. 왜 탈라반이라 했더니 그냥 구구 타로 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는데 김문수가 무슨 대선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홍준표가 저격을 해요. 문수영은 탈라반입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는 지금 내신 속으로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니까 거기에 오세발이랑 홍준표 명단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윤석열이가 180도 전향을 해서 김문수를 선회를 하는 걸 보면서 내심 홍준표는 열이 엄청 받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홍준표는 그나마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면 청년들이나 이런 인지도가 나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담고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듣는데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이거는 극우 테러리스트, 자기네 당 대선 후보를 극우 테러리스트에 비교하는 준표. 제일 먼저 저격당하는 게 김문수 대선 출마하자마자 홍준표한테 저격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은 다음 달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힘당 대선 경선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만 좀 보시면 웃겨요. 뭐냐면 4월 14일,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거쳐서 16일 날, 4월 16일 날 시간 없어요. 16일 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서류 심사로요. 그 다음에 1차 경선에서 1차 컷오프에서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컷오프에서 2명으로 컷오프를 한 다음에 2명이 본선을 치는 거예요. 이게 왜 난리가 났냐. 국힘당이 이 새 경선룰로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 같으면 본선에서 4명이 올라갔어요. 최종 경선에 4명이 올라가갖고 경쟁을 해갖고 거기서 1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난 대선 경선까지만 해도 4명이 경선을 해서 1명을 뽑았다고. 근데 이번엔 2명을 뽑는다는 건 뭐야? 탄핵 찬성 세력들이 중복될까봐. 그러면 표가 나눠져서 혹시나 탄핵 반대 세력이 반대 세력이 후보들이 난립을 해갖고 4명 중에 3명이 만약에 탄핵 반대 세력, 1명이 한동훈 저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요지랄 떨다가 이쪽은 표가 갈리고 이쪽은 표가 쏠릴 경우에는 본인들이 경선에서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될까봐 1대1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선에서 본선에 2명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저런 멍청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한덕수가 된다는데요. 아니 나올 수도 없는 애를 왜 자꾸 저렇게 떠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아유 진짜 어디서 쳐듣고 와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쪽은 탄핵 반대 세력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나름 작전을 찐 거죠. 탄핵 찬성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려고 탄핵 찬성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2명의 어떤 결선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난리가 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이 국회 계단 앞에서 최고위원들과 당원 의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면서 뭐 응원들을 많이 했고 3년의 재임 기간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온 민주당은 혹독한 정치 탄압에 실현에도 굴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승리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다. 진심으로 고맙다. 대표님 폭삭 속았수다. 이거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이재명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내공과 실력을 가진 리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처럼 내란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활기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뚫고 전진할 리더,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리더, 이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 수고했다 이재명, 저는 수고했다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검찰의 저런 탄압 그리고 사법부의 탄압 이겨내면서 심지어 생명이 잃을 뻔한 정치 테러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견뎌줘서 고맙다. 왜 그러면 이재명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지금의 희망이거든요. 현재는 민주진영의 희망이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 드디어 이재명 당대표님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영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출마 선언 영상이 되게 감동적이고 멋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편의 CF 같이 뭐 이재명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출마 선언 뭐 위기에 이재명 막 버티는 거부터 해갖고 거의 내일 나올 이재명 당대표님의 출마 영상이 아마 한편의 그 CF 화면 보는 것 같이 되게 잘 만든 영상이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 그러니까 출마 선언은 영상으로 하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일 날 국정 비전 발표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디서 한다? 국회 소통관.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긴급 정보 입수해갖고 이번에 그 대선 캠프 누구누가 맞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는 윤호중 5선 의원과 윤우덕 4선 의원 위원장이 정책부,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긴급 해갖고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재명 경선 캠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선 캠프에 누가 있냐, 김동연 경선 캠프엔 또 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경선 캠프 말씀드리면요, 윤호중 선대위원장, 강훈식 총괄본부장, 윤우덕 정책위장, 김영직 정무, 그 다음에 김병기 조직, 이해식 비서, 김태선, 김용만 수행, 한병도 상황, 박수연 공보, 박상혁 홍보, 이소영 TV 토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요? 저는 원외 홍보위원장. 저는 원외 경호실장 겸 홍보위원장. 또 지금 뭐해? 집에서 방송하죠? 빨리 내려와. 그러면 또 카니발 방송 한번 해야죠. 2차 카니발 방송. 나중에 경선 기간 시간 없으니까 따라다니다가 연락 오면 바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 윤호중은 반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이 땄으면 그냥 따르는 거야. 알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수박 타령. 대선에 딱 들어가는 순간 봐봐요. 일부러 친명색을 뺀 거야. 일부러 친명색을 뺄라. 뭐 친명이 이번 대선 캠프를 장악했다, 이런 색깔을 뺄라고. 윤호중은 여러분들 이해찬계예요. 이해찬계. 윤호중은 이해찬계. 일부러 비명 위주로 한 거고, 여기에 특정이 뭐 이제 좀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 중요한 자리에는 완전 핵심 친명들이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요. 선대위장, 총괄, 정책, 정무, 조직, 비서, 수행, 상황,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무, 그 다음에 조직, 그러니까 조직 뭐 다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경선 캠프야.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보시면 돼.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제 국가대표의 에이스들이 나갈 때는 이제 그때는 김민석 뭐 이런 사람, 정청래 막 다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경선 캠프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의 주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예의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친명들은 오히려 김동연 캠프를 가고 오히려 친명들이 김경수 캠프를 가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내 말 봐봐. 어? 저 사람 왜 친명인데 김동연 경선 캠프에 가 있지? 어? 저 사람 완전 친명인데 왜 김경수 경선 캠프에 가 있지? 원래 그러는 거야. 본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 이제 아시겠어요? 당연히 윤건영은 김경수에 있지. 윤건영은 친문 세력이니까 당연히 김경수에 있다가, 왜? 윤건영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친문에서 친명으로 전환한 사람이잖아. 윤건영 같은 사람들이 김경수 캠프에 있어야지 제재를 선을 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이 대선 많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윤건영 같은 사람들이 김경수 캠프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윤건영이 바로 어떤 윤호중한테 전화하거나 김병기한테 전화하거나 김영진한테 전화해갖고 조정하면서, 나중에 경선이 딱 끝나고 본선에 갈 때는 윤건영은 진짜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그래서 김경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본선 캠프로 합류하고, 김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본선에 합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녹아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해요. 원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뭐 원래 친문 사람들이 윤건영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김경수 쪽에 더 가까우니까 그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적당한 서로 작전도 따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경선이잖아. 경선은 큰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정도로 했다라고 말을 들으면, 누가 봐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한 몇 면이 보시면, 박수현 문재인 사람이잖아. 한명도 문재인 사람이잖아. 김태선 김용만은 초선이잖아. 이해식은 이해찬 사람이고, 김병기도 문재인 사람이고, 김영진은 이재명 당대표의 원래 저거고, 윤우동 친문 세력이고, 강훈식 박원순계고, 윤호중 이해찬계잖아. 친명계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왜 여기 이렇게 꾸렸냐? 민주당이 변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친문 정치인을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대표 3년 체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친문이 친명으로 이동한 정치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개파색은 사람들이 기억할 때 친문이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되시고 퇴임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문은 존재하지 않죠. 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지도자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녹아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지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짠 건 얘기한 건데, 이걸 뭘 믿어도 되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그쵸? 그렇잖아요. 나중에 본선 가면 다 녹아요. 아니 이재명 캠프에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불편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제 초기 그러니까 이소영을 TV 토론에 내세웠다. 이유가 뭘까? 이소영을 TV 토론에 내세웠다. 이소영이 금융 전문가예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번에 경제 살리는 대통령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잖아. 이소영이 경제 금융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전에 금투세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 있잖아. 상법 개정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했잖아. 그래서 TV 토론회나 이런 것들에 이소영이가 중책을 맡았다라고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된 거고, 김병기가 저는 조직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이제 국정원 인사과장 출신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 관리를 하면서도 이제 밖에 어떤 놈들의 움직임, 김병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김병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핵심 인사였고, 김병기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홍장원 이런 정보들은 다 김병기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기는 오비파들, 그러니까 즉 블랙요원들이나 이런 움직임, 이재명 당대표의 사실 경호예요, 경호. 김병기는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수많은 국정원 정보를 갖고 있는 김병기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경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훈식은 친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박원순계였는데, 강훈식은 이 통합의 행보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윤호중을 선대위원장 시켰다는 것은 이해찬 당대표가 뒤에서 힘껏 돕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찬 당대표가 윤호중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이해찬 당대표가 보이지 않게 이재명 당대표를 뒤에서 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별님 그 보라별님 맞나? 그 보라별님 아닌가? 우리 계곡본 보라별님이신가? 보라별이 하도 많아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해설 어디서 듣겠어요? 저니까 이런, 그러면 아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대선 출마 이제 공식했어요.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여기저기 여러분들 제가 깨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깨고 싶냐면 비호감 프레임. 내가 보면 이재명은 그냥 국힘당 지지자들은 싫어해. 근데 굳이 이재명이 왜 싫은데라고 하면 제대로 얘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이재명 싫어가 마치 구전같이 전파돼 갖고 그냥 이재명은 싫어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은 비호감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언론에서 이재명이 비호감이 높다, 지네가 만들어낸 프레임을 우리도 이재명은 비호감이 높은가 보다,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은 비호감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이런 말들을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재명의 비호감이 너가 뭐가 제일 싫어 했더니 말하지를 못해요. 그냥 논리도 없어 진짜. 그냥 남들이 이재명 싫다니까 그 비호감인데, 이재명은 비호감이 아니라 제가 보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치 반명 세력들, 그리고 친윤 세력들이 만들어낸 이유도 없이 이재명 싫어하기. 그냥 그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끼리 저도 예전에는 이재명 왜 이렇게 비호감이 높지 걱정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재명의 비호감이 아니라 진짜로 언론이 만들어낸 거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재명 비호감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언론의 책임.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서 중도, 양비론,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극우들과 민주시민들을 공평하게, 마치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정의와 상식은 배제된 채, 상식과 정의는 배제된 채 양비론을 펼치면서 사실 극우를 키운 건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진짜로 극우를 키운 건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윤석열에게 되게 고마워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요. 보수가 보수를 죽였어요. 되게 어렵죠.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사실 윤석열은 박근혜 특검할 때, 박영수 특검할 때 사실 작사를 낸 게 윤석열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은 보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수를 작사를 했어요. 심지어 중도까지 작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은 극우정당이 돼버렸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윤석열 보수의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수를 죽였어요. 거기에 중도까지 죽였어요. 이건 보면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를 선언할 수 있는 공간까지 열어준 거예요. 정말 그러면 국힘당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요, 국힘당이 저렇게 극우화된 이유는 과거에 1950년대부터 이승만 때부터 쟤네들의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해서예요. 즉 적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인간들이죠. 이게 가장 와닿죠. 늘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적들이 있어야만 손쉽게 정권을 잡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1950년대에는 빨갱이, 그 다음에 반공 프레임으로 정권을 잡았고,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때도 빨갱이와 반공 프레임으로 그들은 바뀌지 않는 기득권을 유지했었고, 80년대 와서도 반공과 빨갱이가 그때까지는 다 통했죠. 90년대 들어서서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이 지나가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 신장과 노동자 재투쟁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유와 민주를 외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국힘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향을 했어야 되는데, 국힘당은 사실 김영삼이 3당 야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만 봐도 더 이상 그들의 프레임이 먹히지 않았다. 보수의 한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민족 행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게 반공과 빨갱이의 한계를 느낀 게 김영삼의 3당 야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민주주의의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이어서 이명박은 사실 정치색이 굉장히 옅은 현대그룹의 그 사장 출신이, 그러니까 외부 인사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데 이명박도 외부 인사고, 사실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해서 뉴라이트의 등장과, 이명박 때 등장했던 뉴라이트의 등장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뉴라이트가 생겼지만 이명박 때 활기를 치고 그 뉴라이트가 박근혜라는 사실상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늘 적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다가 결국은 민주 시민들 중도까지 이제는 적을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보수가 보수를 죽였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결국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지지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몬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가 여러분들 양극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도전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법원을 때려부수는 일은 이 정치의 양극화, 즉 국힘당이 100% 책임이에요. 국힘당이 자기네 지지자들을 극우화시켰고 증오적으로 적대시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 부정선거론, 이런 정치의 양극화, 결국은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는 것을 한몫했던 게 바로 음모론이거든요. 저는 윤석열은 진짜 큰일 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런 보수를 가장한 대한민국의 위선자들을 철퇴를 못했는데, 결국은 언론과 함께 윤석열이가 보수를 죽이고 심지어 중도까지 괴멸시키는 큰 일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가 보수도 죽이고 중도마저도 떠나게끔 하면서 민주당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지금의 대통령 선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이재명 당대표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에 내일 도전을 하시죠.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지난 대선까지는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정치적 역사, 서사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큰 굴곡이 없었어요. 지난 대선까지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인기 있는 사이다 이재명밖에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사이다 이재명 정도로 대선에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하면 역사적 서사시가 많고 노무현 대통령도 역사적 서사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3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정치적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정치적 역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3년 만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생사를 오가면서 민주당을 단일화시켰고 민주진영을 사실상 단일대우로 만드는 업적을 만들었어요. 그 업적에는 단순히 이재명이 인기로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점이에요. 정치인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희생하지 않는 윤석열 같은 새끼가 뭐 희생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둥이 약한 거예요. 이재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한 민주당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윤석열의 내란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사요. 정치인의 희생이 있었기 남들은 그냥 이재명 그리고 개딸 이런 식으로 폄하하지만 그만큼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열광하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희망을 받다라는 것은 나라면 못 견뎠을 텐데 저 검찰의 탄압 저 수많은 재판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견뎌내면서 그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는 이재명을 보면서 와 내가 봐도 저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희생에 의해서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실 윤석열의 공이 크죠. 사실 이번에 장미 대선이 6월 달에 열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2년 정도 더 견뎠어야 되지만 그 2년을 앞당겨 갖고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해주신 윤석열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이제 여생은 나머지 임기 단축과 함께 깜빵에서 보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부부가 깜빵에서 평생 감옥에서 썩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중도 확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당선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기면 장땡이에요. 제가 선거판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젖잘 쌉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대한민국에서의 선거는요,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갑니다. 이기면 장땡이에요. 이기고 나서 권력을 잡아야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든지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들이 바깔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건파가 되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는 여러분들 자체 강성 지지자라는 나쁜 프레임을 깨고 역시 이재명 지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지지자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싸움은 이미 우리가 다 했어요. 윤석열 꺾고 이제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지지자들이 나서서 나는 한 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떠들었던 거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3표입니다.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5표입니다. 내 부모 내가 설득하기 운동, 내 자식 내가 설득하기 운동, 내 친구 내가 설득하기 운동. 아무리 생각해도 저 친구는 안 찍을 것 같아. 그런 스스로들이 외연확장이라는 걸 생각해야지. 대선 때도 저 새끼 죽여! 수박 걸러내!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을 진정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정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응?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에도 수박 척결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이재명 지지자인가 저는 의심할 거예요.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민주당의 대선의 문이 열렸고 대선 후보는 정해져 있는 마당에 이제는 수박 죽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 누가 나온다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졌지만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런 마인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도. 그리고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도전으로는요, 저 개인적인 의미는 민족의 자주성, 즉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자주적인 군대를 운영하지 못했고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족의 자주 독립성을 확보하는 저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미국에게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거예요. 미국에게도 싫은 말 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명언들, 그런 것들을 저는 잊지 못해서 저는 이재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먹사니즘 먹거리 챙기면서도 민족의 자주 독립성, 대한민국이 가장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역사가 후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주의를 말살하는 새끼들입니다. 진짜 보수는 민족주의예요. 왜 광장의 구구들이 보수 소리를 못 듣냐? 쟤네들에겐 민족주의가 없습니다. 미국의 바지가랑이 잡아당기고 일본의 동맹을 요구하고, 저런 새끼들은 민족의 독립성, 자주성마저 잃은 놈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극우화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우가 아니죠. 전 세계의 극우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극우의 흐름은 다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극우들은 빨갱이 때려잡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민족 죽이자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 세계 극우들이 자기네 국민들 죽이자고 합니까? 안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 극우 새끼들만 같은 민족, 같은 국민 때려잡재요.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극우입니까? 극우란 다른 민족을 배척하면서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오로지 자기네 국익만을 강조하는 게 극우들이에요. 우리나라 국익은 미국에 바지가랑이 잡고 미국에 모든 걸 퍼주고 일본에게 군대도 한반도 상륙하는 걸 허가해야 된다는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새끼들은 극우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이게 왜 극우예요? 매국노지. 나라 팔아먹어도 박수 쳐주는 새끼들이 광장에서 태극기 흔드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웃기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 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확실한 역사관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반민족 행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나 이번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반드시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부와 수역, 부와 내동 하는 인간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써내려가지 못한 정의의 승리의 역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의의 승리의 역사.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승리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옳은 일, 바른 일, 반드시 상식적인 일이 승리하고 불법과 정말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 죗값을 받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불법적인 요구가 와도 반드시 역사에서 단죄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야 돼요. 박정희 세력, 전두환 세력을 그 누구도 단죄하지 못했고, 박정희는 총탄 맞아 뒤지면서 그 모든 18년간의 악행과 독재 정치가 한 번에 면죄부를 받았고, 전두환이는 그의 수하들이 결국은 국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고 모든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전두환 후예들이 잡음으로써 전두환은 호의호식하면서 뒤질 때까지 전두환이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의의 승리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반민특위에서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2025년 6월 드디어 민족의 자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정부, 그리고 내란이라는 국헌을 문란시키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예전 같았으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군대가 국민들에게 발포를 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희생자 하나 없이 국민들이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고 군인들을 막았을까요?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전두환이가 역사의 법정에 서서 비록 사면을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그가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판결이 났고 민주화 항쟁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5.18을 더 이상 폄하하지 못하고 5.18은 민중항쟁으로 남은 것이고 그 5.18 민중항쟁을 학살로 진압했던 전두환이는 쿠데타 내란 수괴가 됐던 겁니다. 일부 단죄했기 때문에 그 5.18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제는 폄하하지 못하죠. 이번에 12.3 계엄도 사실상 피해 계엄령이 될 수 있었지만 전두환이의 역사의 법정 앞에 세웠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군도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의 역사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하고 진보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365일 중에 5일만 행복하다. 제 말이 여러분들 딱 떨어졌죠. 윤석열 탄핵될 때 하루 너무너무 편했고 바로 일요일날 우원식이가 개헌을 제안하면서 바로 열불 올리고 그 다음에 한덕수.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첫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외 활동을 보면서 되게 행복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던 이제 모든 기득권들이 이재명 끌어내리려고 난리 법석을 부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온화한 문재인 때도 언론의 모습을 봤죠. 그렇죠? 노무현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온화한 문재인도 죽이려고 들었던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재명 죽이기에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한때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너무너무 지옥 같은 시절을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그냥 음악방송이나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서초동으로 모여주세요 라고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던 게 지키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기억나시죠? 야, 이렇게 행정부 권력 5년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야당 때보다 집권 여당 때가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의 공격 곱하기 2를 보면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통령 선거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 이제 사전투표 선거 하시죠? 그 사전투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제는 수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원래 공격하는 것보다 수비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수비할 때는 6탄전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공격은 기술적으로 하지만 수비 때는 6탄전으로 온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초동에 100만 명이 모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어떤 분노?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왜 우리가 당해야 되나는 허망함, 분노.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초항쟁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다. 한마디로 까불지 마라 라고 경고도 했었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법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가 더욱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 같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됐다 이제 이재명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원래 대선이 끝나면 한 명씩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좋은 현상이지만 더 관심을 갖고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외로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권력은 잡았지만 여기저기서 견제하지 않아도 될 인간들까지 견제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지지자로서 가장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뭐냐? 함께하기예요. 함께하기. 그렇죠. 외롭게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같이 왜 외롭냐면요. 야당의 당대표는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들과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광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함부로 밖에도 못 나가고 경호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 좋아하시는 이재명 당대표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제 수박 타령 좀 그만하시고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지자들이 여당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갖고 지지자들은 항상 우리는 광장의 야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강력한 힘은 지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이 우리가 정권 잡았다 그래갖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야. 지지자들을 우리는 대통령 권력은 잡았지만 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는 사실상 소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키는 게 더 어렵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권 여당의 지지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우리는 언제까지 야성을 이루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영상이 기대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출마 영상이 기대가 되네요. 예.